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중국 경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경제학자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제목이 하도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라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이 세미나를 하는데 뭐 가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토론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제, 중국의 제조업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중국의 수출품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만, 한국 등하고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일본, 독일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국의 수출품 중에서 일본, 독일하고 경쟁한다는 거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일본, 독일이면 자동차가 그 나라의 수출품의 최대 품목인데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매크로하지 않고 거시적이지 못하고 요 세부 마이크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매달 이제 미국에서 책을 몇 권씩 주문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관한 책들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권을 이제 봤는데 이 책이 잠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China's Great Wall of Debt. Great Wall이라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근데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 대시라는 게 빚이죠.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디니 맥마혼이라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중국 특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당했던 거는 은행, 뭐 파이낸스, 그러니까 뭐 재정,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에 관한 것들을 뭐 한 오랫동안 이제 담당했던 그런 기자인데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고 중국어를 뭐 아주 이렇게 능통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호주 사람이고 지금 소속은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다가 또 지금 어떤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 그리고 섀도우 뱅크 뭐 이제 그림자 은행이죠. 고스트 시티스 이거는 뭡니까? 도시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매시브 로운스 국민들이 돈을 꼬갔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아요. 빚이 많대 그죠? And the end of the Chinese miracle. 중국 경제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이제 제목 보고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오늘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뭐 다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으로 오늘 반 하고 또 다음번 회에 한 반 정도 하면은 30여 분 정도 걸려서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번에 주문했는데 제가 이 시진핑이 지금 모택동급의 독재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은 그러면 민주주의가 온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상식이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국민 소득이 어느 이상 넘으면은 자유를 희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7년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10,000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독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1987년 민주화 그 무렵에 지금 중국이 도달을 했는데 시진핑은 훨씬 더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라는
그 원칙을 이제 깨는데 그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책은. 이건 뭐 제가 이제 그 아직 안 읽었는데 칼 민츠너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End of an Era,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끝났다.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mining its rise. 지금 중국의 독재 정권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성장을, 중국의 이제 굴기죠, 굴기, rise를 어떻게 망가뜨릴 것이냐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책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중국의 만리장성, 빛의 만리장성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국의 미래를 보는 학자들이 뭐 설이 많습니다. 설이 많은데 두 가지로 이제 일단 보는데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과거처럼 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곧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입니다. 이 부류들을 영어로는 extrapolationist, 과거에 30년 동안 10%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과거를 미래에다 대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은 대입론자 또는 대입주의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 과거에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도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겠니? 성장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의 성장이 너무나도 부풀려진 것이지. 그래서 그 부풀려진 것은 터질 거야. 터지게 되면은 중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확 약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미국을 앞지르고 그런 것은 못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버블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블론자. 그래서 이제 이 버블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보는 두 가지 눈. 하나는 중국은 계속 과거처럼 발전해 가지고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 대입론자. 두 번째는 버블러. 아니다. 중국 경제는 너무 이 풍선이 많기 때문에 이거 터져 버릴 거야. 버블론자입니다.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버블론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버블론자에 속하는데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는 버블론자들은 미래를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못할 텐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어? 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이 더 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팬다입니다. 팬다. 이 사람들은 판다스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아니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지더라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커진 것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큰 것이고 그리고 세계와 함께 무역하고 장사하다 보니까 커진 것인데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더라도 그 세계는 위험한 세계가 되지 않을 거야. 중국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뭐 세계랑 다 잘 지내게 될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을 판다고 마주 선량하고 착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야. 중국은 크면 용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건 드라곤스라고 그럽니다. 드라곤. 용이 될 거다. 그래서 부상한 중국은 힘이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되고 무서운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도 위험하게 만들고 미국하고 아마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래를 뭐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입론자들이 바로 판다스도 되고 드래곤스도 됩니다. 근데 버블론자들은 뭐 중국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텐데 뭐 싸울 일이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보면은 버블론자입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들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이제 그 표지들 보면은 그 당대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가 이제 시진핑이 용을 타고 있는데 용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에다 이제 그 꼭 말 타듯이 줄을 걸었어요. 그래놓고 시진핑이 Everything's under control.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용을 다 통제하는데 용이 막 내려가는 그 사진이에요. 2016년 1월 16일자
이 거표집니다. 예, 특집으로 나왔었죠. 중국 경제가 지금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얘가 이 책과 더불어서 책을 몇 권 더 소개하는데 The China Crisis라는 책이 있고 Avoiding the Fall,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겁니다. 이 중국의 추락을, 그러니까 몰락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들고 왔는데, 이 책은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잘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티모스 비어드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기업가입니다.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사업을 한 사람인데, 저는 그 사업가가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 책이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무슨 박사도 아니고 기업가인데 이렇게 그 책을 뭐 잘 썼고, 그래서 The Threat to China's Future, 중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 해가지고 스텀블링 자이언트, 스텀블링이라는 건 뭐 흔들거리는 위험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거인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미래에 대한 위협 해갖고 이런 책들이 최근에 막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마운 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맥마운 책은 중국의 성장을 이 사람이 단언하는데, 중국의 성장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은행에서 돈 꿔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옷도 좋은 거 입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막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남의 돈을 빚을 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부자는 아니죠. 겉으로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뭐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부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꾼돈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거는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집, 인프라스트럭처죠. 공장 등은 모두 돈을 빌려서 만든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빚이 얼마나 많으냐. 빚이 2016년, 요 책이 이제 금년에 나왔지만은 2016년이 마지막 자료인데, 중국 사람들의 빚은 중국 GDP의 2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나라가 그냥 위태로운 상황까지 간 것은 당장은 아닌데, 문제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GDP의 160%가 중국의 빚이었는데, 2016년에는 그 8년 지난 후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진 빚이 GDP의 260%다. 260%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좋은 집들 다 짓고 그랬는데, 그 집들이 뭐 좋은 철도도 놓고 그랬는데, 이 철도가 장사도 잘 되고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까뜩까뜩 들어가서 살면은 그럼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도시들이 아파트가 다 텅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공장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장을 쓰지 않는 공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기껏해야 뭐 70개만 생산하고 만다. 또는 불필요한데 너무 크게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맨 앞에 소론으로 이제 그 자기 주장을 다 쓰고 이 각각의 주장들을 이제 여러 개 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세기, 우리가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라고 그러죠. 차이나스 센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중국의 세기를 맞이하기 전에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레코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차이나스 센츄리가 오기 전에 before that can happen, 차이나의 센츄리가 해픈하기 전에 China will face a reckoning. reckoning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판 그거를. 첫째는 financial crisis, 재정 위기입니다. 재정 위기라는 것은 미국으로 치면은 2008년이죠. 2008년 그 레먼 브라더스 막 쓰러지는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lingering economic funk,
링거링 이코노믹 펑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펑크라는 것은 공황이라는 뜻인데 링거링은 뭐 그냥 흐물흐물하는 뭐 이런 얘기죠. 일본처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을 지금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미국 곧 앞선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한 20년 됐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일본은 뭐 제 친구 일본 교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교수하는 친구인데 월급이 내려갑니다. 월급이 작년보다 같은 게 아니라 내려가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침잠하고 있는데 링거링 이코노믹 펑크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주 낮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2%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혹은 2%, 중국 사람한테 2%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지난 30년 동안 10%의 고도 성장을 이제 향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중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은 100% 확실한 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데 100% 확실한 거는 이제 one thing is for certain, 하나는 확실하다. The miracle is over. 기적은 끝났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말로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자기 혼자 독단적인 주장은 아니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그 인용되고 그러던 학자들 몇 개 보겠습니다. 마이클 패티스라는 교수가 벌써 한 3년, 4년 됐습니다. 중국이 부채의 발목을 잡혔다. 부채의 발목을 잡혔다. 너무 빚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 내지 4%를 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몇 년 안 되는데 바로 맥마훈 이 분석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책 맨 앞에 블랙박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까만 박스다. 블랙박스는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암상자라는 뜻이라는 얘기인데 그 스테픈 스텔리라는 그 이제 이 경제 분석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 얘기를 잠깐 쓴 겁니다. 이건 벌써 이것도 한 3년 정도 지난 얘기예요. 한 2년 반 지난 얘기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학자 64명한테 물어봤습니다. 64명한테 중국의 GDP가 그러니까 중국이 2015년 GDP 성장률을 7%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맞냐? 그러니까 2015년에 2분기 성장률이 7%라고 중국이 발표한 겁니다. 그게 맞냐라고 이제 그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설문에 그 응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설문에 응한 96%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2015년 2분기에 7% 성장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96%가 세계 2위의 경제국가로 볼 수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계 2위 경제국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라지브 드하완 교수는 바보들이나 중국의 발표를 믿을 것이라고 했다. 참 황당한 얘기죠. 64명의 이코노미스트, 64명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이 7%에 못 미친다고 대답했다. 이게 중국이 우리가 7% 성장, 뭐 9%, 10%라고 쭉 그러는데 2015년 가을입니다. 64명 경제학자가 7%에 미친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중국은 7%라고 발표를 했는데 절반가량은 5 내지 7%, 그러니까 5%에서 7%, 3분의 1은 3 내지 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발표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책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앱센트 슈퍼파워.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아주 번역 잘하시는 분이 지금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 또 나올 거예요. 한 몇 개월 이내에 나올 건데 홍지수 선생이 번역을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앱센트 슈퍼파워. 앱센트 슈퍼파워는 미국이 무지무지하게 초강대국인데 너무나도 강해서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정도로 강하다. 혼자서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제 The Shale Revolution and a World Without America. 미국의 우리가 쉐일, 횡재, 미국의 횡재라는 거 설명했었죠.
미국의 횡재를 맞아가지고 미국은 이제 국제정치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는 미국이 없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하느냐 뭐 이런 논쟁했을 때 조금 좀 우리가 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 문제에 개입을 안 한다는데 이 책 뒷면에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책 뒷면에 보면은 이제 강대국이 깃발이 쭉 있는데 미국은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보다가 어느 날 다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중국 깃발이 없습니다. 중국 깃발이 없고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깃발이 있고 중국 깃발이 없어요. 이 저자가 피터 제이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이 무슨 강대국이야라고 얘기를 중국 경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분석을 하는데 세계 이후의 경제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 책 표지가 하도 참 놀라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 중국 경제가 이제 버블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차이나 버블 해가지고 타임지에 나온 것인데 중국이 큰 풍선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것이 터지게 되면은 참 이제 문제가 있죠. 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 가까이 있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그 영향을 뭐 즉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맥마우는 책에 이 사람 책에 직접 인용된 그 글 중에 하나가 나도 이제 가끔가다가 인용을 하는 그런 것인데 조지 소로스라는 미국의 이건 미국의 억만장자죠. 그러니까 약간 돈 가지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 투자 빌리어너 인베스터라고 그러는데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 A hard landing is practically unavoidable. 중국 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하드 랜딩은 가서 이제 땅바닥에 꽂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거의 피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 am not expecting it. 내가 중국 경제가 가서 땅바닥에 꼬라박으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I am observing it. 나는 지금 그걸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2016년 1월 달에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 2017년 말에 다보스 포럼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계속 추락하고 경착륙할 거다라고 이 투자의 귀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 중국 경제가 당면한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것들이 결국 정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리폼을 해야 됩니다. 리폼을 해야 되는 리폼이라는 건 우리말로 개혁이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치 안정이 깨집니다. 정치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치 안정을 영어로 스테빌리티라고 그러죠. 리폼을 하게 되면은 스테빌리티가 깨지는데 중국은 리폼을 하지 않은 채로 스테빌리티를 택하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 중국이 경제가 성장을 지금 못 하는데 그거는 result of deliberate decision to eschew reform. 그러니까 리폼을 안 하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In the interest of maintaining stability.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이제 결심한 결과 지금 그 문제가 오는데 그럼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경제는 이제 개혁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유주의 경제로 가는 겁니다. 시장 경제로 가는 건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 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 저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관료들은 깡통을 발로 차서 구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깡통 차고 걸어가면서 깡통 차고 가는 거 있죠. 팍팍 차고 그러면 또 가면 또 가서 차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국 지도자들이
깡통을 발로 차서 구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깡통은 발로 찰 때마다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이제 멀리 가지도 않게 되었다. 그 깡통이 발로 찰 때마다 더 커지고 있고 이제는 차도 멀리 가지 않는다. 결국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1대1로에 대해서도 그 정책이 중국이 나가는 방향에 어떤 그 실제적인 충격을 임팩트를 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중국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레코닝 is fast approaching. 심판을 받는 그 시점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부에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한 1장서부터 한 4장까지 정도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블랙박스예요. 아까 그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암상자, 여기서 그 사례들을 많이 하는데 캐나다에 사는 중국 사람하고 또 이제 캐나다 사람이 그 중국에서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은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1년에 은을 이만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벌 거예요 하고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광고가 아무리 봐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채굴하는 광산에 와가지고 트럭이 얼마나 다니는지 이것까지 다 보고서 이제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지금 중국의 이런 회사는 뭐 1년에 은을 얼마만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거는 그렇게 생산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투자하게 되면은 이득을 못 볼 것이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계인 사람이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해서 이제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랬는데 그는 국가의 이익에 네가 위배를 했기 때문에 잡아가는 것이다.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가짜 자료를 통해 주식 투자자를 모으는 중국 회사들이 뭐 이 사람은 그 은을 생산하는 회사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을 살해 위협, 죽이겠다고 이제 뭐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자본주의가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정실 자본주의,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정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친구니까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실 자본주의죠. 그다음에 국가 자본주의. 원래는 그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초인데 국가가 다 개입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자본주의. 그래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틀리는 자료를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총리가 중국의 GDP는 가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총리인데 미국 대사가 물어봤어요. 중국의 GDP 수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거 안 믿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나름대로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커창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한 것은 1. 전기 소비량이 얼마나 느느냐 주느냐. 그 전기 소비량이라는 것은 이제 공장에서 기계 도는 그거랑 뭐 같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철도 수송량 얼마나 그 화물이 기차에 실려서 뭐 항구로 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론, 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은행의 대부 이것이 얼마나 느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 세 가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커창 인덱스, 리커창의 지표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또 계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GDP라는 것은 사실은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뭐 매년 거를 나라별로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 뭐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 중국보다 얼마나 힘이 더 센지 이런 거를 볼 때 사용하는 그 자료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의 기반이 뭡니까? 자유주의.
자유경제의 기반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누구에게나 게임의 규칙이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쪽은 골대가 10도쯤 높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평평해야지. 그래야 게임이 되지. 한쪽 공이 계속 아래쪽으로 굴러가면은 이거는 뭐 평평한 그 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the bedrock of the free economy, 그러니까 자유경제의 이 기본은 그러면 레벨 플레잉 필드, 운동장이 평평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 있으면은 안 되는데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동장이 평평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국가자본주의 그리고 정실자본주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중국 가서는 관시가 중요하다고. 관시라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실력이 중요하지 관시가 중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후배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물건을 사주고 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는 것이 중국 경제의 특징인데, 그것은 어느 이상까지는 됩니다. 2등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1등을 하려면 이제 그것을 리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실력 위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책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당신의 행동이 국가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국가가 생각할 경우 그들은 언제라도 무엇인가를 걸어서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자유적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치가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패해인 것이 꼭대기에 있는 중앙정부만 부패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단계별로 전부 부패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놀랍게 이제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각 성이 그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도지사들이 예를 들어 충청북도 금년 경제 성장률은 얼마요? 뭐 경상북도는 얼마다. 그리고 뭐 저 강원도는 얼마다 했는데 어느 도도 어느 성도 중국의 전체 성장률보다 낮게 보고한 도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다. 5%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는 5%가 다 넘습니다. 그럼 뭐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의 각 성이 보고한 경제 성장률은 항상 중국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높다. 그리고 뭐 그런 말이 되죠. 중국에는 숫자가 관리를 만들고, 그래서 관리들은 숫자를 부풀린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야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당신은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잘했다고 이제 진급시켜 주는 것이죠. 영국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독재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Power corrupt, power tends to corrupt. 권력은 부패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 지금 중국 주석이 취임할 때 2012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부 당원 간부들의 부패와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은 온 힘을 다해 해결해야 하며 당 전체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시진핑 일가의 재산이 4,31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달러로 3억 7,600만 달러. 믿어지십니까? 정치가가 2012년 이제 국가 주석이 됐는데 그때 일가 재산이 4,310억 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곧바로 차단돼 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뭐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비. 중국의 회사들이 다 좀비랍니다. 아까는 블랙박스 깜깜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좀비인데, 좀비. 회사들이 다 좀비인데, 좀비가 뭡니까? 사실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돌아다니는, 중국어는 깡시입니다. 깡시. 이 사람은 좀비 회사들을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이익을 못 내면은 자기가
돈을 꿔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빚을 못 갚죠.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죽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그래서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아서 세금을 내는 기업들. 그럼 세금을 내면은 누가 좋습니까? 관리들이 좋은 것이죠. 국가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은행들을 동촉해서 돈을 꿔주게 한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없어지거나 뭐 장사 안 되면 퇴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지 않고 살고들 있다. 그래서 좀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좀비가 많으냐? 이 회사들이 무너지면 정치가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그냥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내하는 이유는 그래서 at the heart of this tolerance 이처럼 인내하는 이유의 그 근저는 is a fear of instability. 회사들이 무너지면은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을 그냥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정부가 가진 회사가 2016, 17년 현재 15만 개라고 합니다. 15만 개. 15만 개 중에서 최하로 잡았을 때 3,500개 정도가 좀비 회사다.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제 전체가 아니군요. 보니까 2016년 IMF 자료면은 중국의 11개 성 중에서 3,500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이 25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치면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하여간 3,500개의 국영 기업이 좀비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다른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본 건데 조선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데 중국에 조선소가 679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안 하는 곳이 510곳이랍니다. 510곳. 그러니까 679개 중에서 510곳이 휴업 중이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업은 생산 과잉, 기술력 부족, 업황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510개가 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른 걸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중국은 국가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기업일 때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자리에다가 가게를 열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국영기업은 리스크 테이킹 같은 걸 안 합니다. 중국이 전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게 문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스트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시티. 이거는 고스트가 뭡니까? 이제 귀신이죠, 귀신. 귀신 유령 도시. 고스트 시티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뇽성에 있는 티엘링이라는 고스트 시티 얘기를 그러니까 쭉 사례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분당 정도 되는 도시를 먼저 만듭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뭐 인구 50만짜리 도시에 뭐 몇천 명도 안 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유령 도시죠. 길은 엄청나게 넓은데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두 대 보이고 여러분 이 사진 지금 보는 티엘링이라는 중국의 북부에 있는 유령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집들은 까뜩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바이 한 채가 오네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유령 도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중국의 경제 발전은 집을 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것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경기가 막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뭐 몇만 채씩 지니까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몇만 채 하려면 시멘트, 뭐 유리, 뭐 노동자들 또 뭐 트럭들 뭐 해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그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GDP가 이제 오릅니다. 근데 중국이 GDP를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정부가 건물을 짓고 뭐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 깔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2013년에 중국이 주택 건설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각 지방 도시마다 다 세운 겁니다. 그거를 다 세운 것을 보니까 34억 명이 살 수 있기에 충분한 숫자. 중국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3년에 그 각 성 뭐 이런 그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겠죠. 거기서 그 건설 계획을 다 보니까 34억, 중국 인구의 2배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도시를, 문제는 도시는 참 잘 졌더라고요. 이제 건물들 보면은 서구식으로 뭐 좋은 그 아파트들 이렇게 져놨는데 사람들이 살기 원하지 않는 도시를 먼저 건설해 놓았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 도시에 그 우리는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공실률 같은 거 다 발표를 하죠. 그 이제 뭐 판매가 다 안 된 그 마을은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서 아 여긴 가면 안 되겠구나. 또는 뭐 오피스들 같은데 이거는 1년 동안에 비일 확률이 뭐 20%다. 그러면 그거는 좀 투자하기가 그런 데죠. 예, 근데 중국은 그 베이컨시 레이트 공실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스트 시티 유령 도시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이 저자는 50개는 넘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분당이라든가 저쪽 일산이 아주 대규모로 그 아파트가 분양된 건데 그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먼저 집을 사죠. 집을 삽니다. 그래갖고 뭐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뭐 운이 좋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그럼 돈 내는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완성되면 가서 이사 가서 사는 겁니다. 이사를 안 가더라도 벌써 우리가 돈을 다 내서 이제 그 소유주가 생기는 건데 중국의 경우는 사람을 모으기 전에 집을 먼저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말 앞에다가 마차를 갖다 놓았다. 그 마차가 뒤에 있고 말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Waste on an epic scale. 정말 그 사례를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낭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집을 줘놓은 것이죠. China has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중국 사람들은 카트를 말 앞에다 놨다. 카트를 말이 끌고 가는 것이지 말 앞에다 카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느냐 하는, 이게 바로 시장 경제가 아니고 국가가 이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황당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2008년에 미국 경제 망할 때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바로 중국이 지금 거의 걸린 거예요. 뭐냐면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막 돈을 꿔주는 겁니다. 뭐 정말 그 신용이 형편없는데 그냥 돈을 막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갚다가 못 갚으면 그 집을 팔면은 이제 돈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자꾸 돈을 담보대출을 해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는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도 막 대출해줬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중국은 전체가 다 그런 꼴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안 사는. 그래서 고스트 시티라는 것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중국판이다. 중국판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했다. 지금 고속전철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가 중국 기차입니다. 중국 기차가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리고 뭐 모양도 멋있죠. 그리고 중국의 고속전철이 그 철도 길이가 2만 킬로쯤 됩니다. 2만 킬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 2만 킬로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고속철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중국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고속전철을 탈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 경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쓰느냐를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97달러를 평균으로 씁니다. 근데 97달러를 인구가 3억 2천만이니까 곱하기 3억 2천만 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쓴 돈이 미국 GDP의 한 3분의 2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의 3분의 1을 국민의 소비로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부자죠. 그러니까 돈 쓰는 면에서 보면은 97달러나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5달러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중국 사람들은 그 14억을 평균 내면은 6불 58전입니다. 6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7천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인구로 곱하면은 중국이 생산하는 GDP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 가지고 뭘 하는 나라가 아닌데 철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7천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고속철도를 뭐 이렇게 많이 탈 일이 있겠습니까? 고속철도는 비싼 건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고 KTX 특실 타면 비행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했지만 이 건설하는 과정에 무지무지하게 적자를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했는데 생각만큼 많은 사람이 타주지 못합니다. 비쌀 테니까 또 뭐 웬만한 사람 못 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고속철도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작년 현재 그 중국의 고속철도 회사가 낸 적자가 중국 GDP의 6%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윤용성의 이 사람이 이 맥마운 씨가 그 예를 든 도시가 그 티엘링이라는 도시인데 그 외에 고스트 시티가 3개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도시도 고스트 시티 유령 도시인데 단동이 유령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단동 전체가 유령 도시는 아닌데 단동의 그 단동을 넓히면서 여행하는 멋있는 배들 있죠. 그러니까 크루즈선 아주 그 호화로운 그거가 갈 수 있는 그런 페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 농구장도 만들고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배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인코우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는 또 엄청나게 넓은 그 해수욕장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나는 윤용성이면 중국의 북쪽이고 겨울이 엄청나게 긴 데인데 거기에다가 해수욕장을 만드는 건 또 뭐냐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셴푸 뭐 이런 도시도 있는데 그 도시는 도시를 상징하는 그 기념물만 크게 만들어 놨는데 도시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티엘링이라는 도시를 사람을 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는데 홍콩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거를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쓰임을 만든 공원으로 만들자. 이 기독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산타클로스 마을도 있고 뭐 이러는 거겠죠. 근데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인데 도시를 기독교적인 그 도시를 만들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그거는 하려고 그러다가 야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티엘링이 그거라도 하면은 관광객이라도 오고 그럴 텐데 그것도 하다 말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책 제 4장은 그럼 중국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아파트를 많이 짓고 뭐 세멘트로 다 그냥 그렇게 쳐 바르는가.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비밀이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국은 그 땅이 국유입니다. 국유. 그래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부 거 개인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지방 정부라든가 중앙 정부 주로 이제 지방 정부가 그러는 것이죠. 농민들이 땅을 뺏는답니다. 너네 나가 왜 여기다 이제 도시 져야 돼. 여기다 뭐 축구장 져야 돼. 여기다 고속도로 놔야 돼. 해가지고 땅을 뺏으면은 대부분 그냥 뺏기고 나갑니다. 뺏기고 나가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싸움도 나고 데모도 하고 뭐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중국 정부가 이 농민들로부터 땅을 뺏는 것은 뭐 아주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엽댐이라고 그 엄청난 그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공사할 때는 수백만 농민이 강제로 이제 철거되고 이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로부터 농지를 뺏어 가지고 그걸 이제 아주 기초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가스관 같은 거 이런 그 기초 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개발업자들한테 파는데 보통 10배를 남긴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땅을 뺏어가지고 물론 그냥 막 뺏는 게 아니라 뺏어가지고 돈을 주죠. 이거를 먹고 살라고 주는데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또 계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돈을 받자마자 현대 자동차를 산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 책에 나와서 더 현대를 사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게 목돈이 생기니까 정말 사고 싶던 차를 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거를 몇 년밖에 못 먹고 산답니다. 땅이 있으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땅을 정부가 뺏어 가지고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10배로 붙여 판다.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은 그 어떤 사람한테 팔아도 완전히 그 개인 땅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농지는 50년, 뭐 이런 집 짓는 것은 70년 동안 국가가 빌려준다라고 돼 있대요. 70년, 50년.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6,500만 명이 땅을 뺏겼답니다. 그리고 그 땅 뺏은 돈으로 땅을 이제 뺏고서 돈을 주죠. 돈을 주고 그 조금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개발업자들한테 파는데 개발업자한테 팔았을 중국이 번 돈 보니까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22조 원을 벌었습니다. 22조 유안. 그 달러로 치면은 3조 5,200만 달러.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맨하탄을 2.5개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중국 국고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땅 팔아서 나온 돈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세멘트 이 바른 집들을 많이 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 가서 보면은 와, 이 건물들 보고 경탄을 합니다. 탐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제 땅 팔아서 번 돈이 2001년보다 31배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전부 지방 정부들이 농민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물론 뺏는 것은 아니겠죠. 농민들이 지 땅이 아니니까 국영이니까. 그래도 하여간 그 농토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뺏어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가 뭐 도시마다 중국 전체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30몇 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계획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땅이 이제 집 질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들이 언덕을 깎아서 평지를 만듭니다. 언덕을 깎아서. 이거는 그 국토를 망가뜨리는 거죠. 언덕을 깎아서 국토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도 이제 막고.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책에 이 땅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들 해가지고 리앙 슈율린이라는 그 60점 넘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게 땅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건데 앞으로도 그냥 이거를 노후로 밥이나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걸 나라가 뺏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그 농민들의 밥통을 가지고 아파트 건설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제 막 울부짖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 리앙 슐린 씨 아들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의사면서 공산당 당원인데 뭐 항의하다가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다음번에 항의라면 너는 아예 그 체포돼 가지고 감옥을 가고 이 모든 직책을 다 박탈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받죠. 이 사람 딸도 고등학교 선생인데 또 자기 아빠를 위해서 이제 같이 데모를 하다가 뭐 매 맞아가지고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머리 다 깨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참 절절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여간 결국은 이 리앙 슐린이라는 이분이 자기 집을 땅을 다 뺏긴 다음에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피티션을 냅니다. 중국은 뭐 법원 같은 데 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더 높은 중앙 정부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좀 찾아달라고. 근데 그걸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럼 돈이라도 좀 제대로 쳐달라고.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경제가 이 사람 얘기로는 결국 에 뺏은 땅에다가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쳐 짓는데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Chinese economy is built around the housing construction. 중국의 경제는 집 짓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집을 지어서 중국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2011년, 2013년 3년 동안에 집을 짓느라고 쓴 세멘트는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쓴 세멘트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세기, 미국도 가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나라죠. 뭐 다리도 많고 뭐 건물도 많은데 미국이 20세기, 20세기는 1900년서부터 1999년까지 20세기 100년 동안 미국이 쓴 세멘트 양보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소비한 세멘트가 더 많다.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요 정도 하고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경제 저는 뭐 결국 중국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제대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유주의의 그 기본 룰 이쪽을 빨리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이제 개혁인데 그 개혁을 하다 보면은 국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이것을 지금 계속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광고를 하나 할 텐데 제가 그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는 그 많은 분들이 한번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같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공부 같이 하는 국가전략 포럼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국가전략 포럼 기준으로 국제정치학 개론 강의를 12회 12번에 걸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강의실도 구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5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제가 공지를 내 보내겠습니다만은 그 5월 19일부터 12주 동안 8월 초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 한번 국제정치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한 부분 나머지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